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서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꽃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도서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해서 소위 말하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그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분업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학과가 생겨나다 보니까 학과 도서관에 대한 기능도 그 기능 중심으로, 도서관에 대한 얘기들도 기능 중심으로 나눠서 수서 업무라든가 정리 업무, 열람 업무 이렇게 크게 나눠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따로 떼서 도서관의 꽃 정보 서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능화시키고 분업화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인가?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분업화되어서 상품 생산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도 시장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로 변환되어집니다. 즉 물건을 판다기보다 서비스를 파는 과정 속에서 물건이라는 것이 끼어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산업구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도서관의 기능을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 그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을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의 속에서 찾아본다면 도서관은 무엇하는 곳인가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능적, 분업적 행위들은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뒤에서 돌아가는 작업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작업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보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레퍼런스 서비스, 레퍼런스 워크라고 부르는 것들로 저희 소위 참고문헌, 참고봉사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리퍼링 해주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정보 서비스라고, 요즘 우리가 정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그 이전에는 레퍼런스 워크라든가 레퍼런스 서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을 찾아가면 요즘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섞여서 흩어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참고 정보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즉 도서관이 소장하고는 그 많은 지식 자원들을 어떻게 구성했을까, 어떤 식으로 기능화시켜서 보았을까 했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자원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 그 책에 대한 정보, 그 책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위한 책, 소위 말하는 메타책이죠. 책을 위한 책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낯익은 물건이 뭐냐면 사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자 할 때 또는 모르는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사전이라는 거죠. 당목도 풀을 들어있는 사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말로는 전부 사전이라고 쓰지만 한자로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도 다릅니다. 즉 사전은 딕셔너리, 어휘들을 담고 있는 딕셔너리라는 것이 하나 있고, 엔사이클로피디아, 지식을 담고 있는 그 어휘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뜻풀이가 단순히 의미적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상황적 해석,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해석, 물리적 해석, 사건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걸 담고 있는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전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사전 중에 하나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발행한 영국에서조차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전류들은 개인이 소장하거나 개인이 사볼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책의 개념이 아니라 사전은 주로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쳐다볼 수 있는 일회성 또는 한 부분만을 이용하는 용도를 가진 게 사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책은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어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어보는 책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읽는 순서도 내 나름대로 나누어서 다른 순서로 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퍼텍스트라는, 하이퍼링크나 하이퍼텍스트로 표현되어지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건너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인터넷 웹페이지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지식 산업의 변화가 엄청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시발점이기도 한 참고 업무, 참고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도서관을 소위 기능적으로 분업화시켰다고 노동 생산성의 근거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와 오늘 얘기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큰 빌딩이 하나 있고 그 빌딩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한 명 앉아 있다면 그 직원의 주 기능은 무엇일까요?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입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곳을 찾아온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날 어느 특정 하루 날 잡아서 그날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입구에 들어와서는 안내 데스크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내 데스크에 앉은 친구는 어디로 가면 화장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찾으러 왔는데 어떤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층에 가면 그 회사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느냐, 계단이 어디 있느냐, 무슨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 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들어온 사람마다 질문을 답을 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답했던 내용들이 뭘까? 화장실 물어보는 게 수십 번, 엘리베이터 물어보는 것도 수십 번.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질문을 받을까?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됩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즉 단답형, 어디 가면 된다, 지시형 될 질문, 방향만 가르쳐주면 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왜 대부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낯설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주 온 사람들은 어쩔까요?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굳이 사람을 앉혀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거기 놔두는데 그 친구가 받는 질문이 하루 종일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이 그 질문에 답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 매일 반복된다면 나는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소위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화장실 가는 방향 표시를 해둔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찾아가는 방향 표시를 해두면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안 들어오겠구나.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방문하든 그런 것들을 익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만든 목적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래픽 표지판들을 달아둠으로써 사람들은 쉽게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행위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내 데스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안내 데스크에 앉은 친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뭘까요? 그 친구에게 주어진 임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안내, 질문에 응답하라는 것이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은 건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누가 입주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서 계단은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현관문은 어디 있고 북쪽 문, 남쪽 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들을 표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비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나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각자 알아서 찾아가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실제로 안내 데스크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는 즉시적으로 그 즉각 매일매일 변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하고 또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좀 깊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적 행위가 필요하다. 즉 가볍지만 사소하지만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런 질문을 줄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건물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러 온 사람, 중요한 사람을 찾거나 중요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는 좀 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직접 방문해 데리고 가서 직접 그곳을 데려다 준다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을 하고 내려오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내 데스크의 일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보 서비스에서 일어납니다. 정보 서비스를 하러 앉아있는데 사람들에서 하는 질문이 무슨 책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옛날에 같으면 목록함을 통해서 그 책을 찾아서 그 책의 분류번호를 찾은 다음에 그 분류번호 쪽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아니면 정 못하는 사람은 데려다 주기도 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어진다면 사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무슨 책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만화를 보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잡지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또 아까처럼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본다면 엘리베이터라겠다. 에베레스트 발음이 헷갈리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또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GDP, GNP는 어떻게 됩니까? 또는 물리학이라는 전공을 공부하려면 어떤 배경을 가져야 합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학문적 내용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너가 참고정보실이라는 곳이고 그 속에서 하는 행위들을 참고봉사, 참고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까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도구적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굳이 사서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을 처음 갔을 때는 누구나 다 낯섭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느 건물을 찾아가든 어떤 곳을 방문하든 여러분에게 다 낯선 곳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시행착오, 몇 번의 실수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을 가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학기초, 대학 같은 학기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공공도서관들은 어떤 시간을 두고 도서관 교육을 시킵니다. 도서관 교육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이 도서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많은 책이 있고, 분류는 어떤 식의 분류 체계로 되어 있고, 방은 어떻게 놓여 있고, 책은 어떤 식으로 빌릴 수 있고, 대출량은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규칙적인 것부터 쭉 다 일러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규칙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혼자 잘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참고봉사라는 게 거의 없어졌지요. 근데 그런 단순한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까처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든가 무엇을 공부하려면 무엇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든가 또 어떤 주제의 책은 어디에 있느냐라든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말한 사전류 같은 것들, 책을 위한 책들, 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색인지, 초록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못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 영화도 이미 다 내려가고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기생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혹시 기생충에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 그걸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왔습니다. 기생충과 관련된 신문 기사, 기생충과 관련된 잡지 기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애써 도서관을 찾아서 그걸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뒤져도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잡지 기사도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익히 자기가 감내할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가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책은 우리가 목록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목록 속에 카드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주고 분류를 해서 집어넣어뒀는데, 잡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기사는 어느 잡지에 실렸는지 언제 실렸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궁금한 사람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똑같이 같이 시간 내서 돌아다니면서 뒤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것만 물어볼까요? 다른 영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책들을 색인하기 시작합니다. 잡지가 나오면 잡지에 있는 기사들을 전부 색인을 만들어서 누군가 책을 한 권 만듭니다. 그 책에는 기생충이라고 찾으면 기생충은 무슨 잡지 몇 호로 몇 페이지에 가면 기생충의 영화평이 실려 있고, 또 무슨 잡지에 몇 호로 몇 페이지에 가면 무슨 영화, 그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 배우의 뭐 인터뷰 기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모아서 기생충이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게 해주고, 뭐 영어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들의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감독의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뭐 다른 평론가의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생충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색인지라는 거고, 우리가 그런 색인지들이 있어야 비로소 그 많은 정보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의 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활용하게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도서관에서 뭘 찾지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뒤져보는 정도, 그것도 그냥 브라우징, 소위 그냥 서가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보는 정도, 아니면 신문 잡지 놓인 코너에서 그냥 밖에 놓여있는 신문 잡지를 쳐다보는 정도만 도서관에서 기대하고 있고,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만 이용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훨씬 더 정보원들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에는, 인터넷들이 없던 시절에는 도서관이 그 많은 정보들을 모아두고 그 많은 정보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개발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레퍼런스 툴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광주 지방의 여름 날씨는 어땠을까요? 무엇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채널이 다양하겠죠. 신문을 뒤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 6, 7, 8월 달에 신문 기사를 다 뒤져서 매일매일의 일기예보를 본 다음에, 아, 광주 날씨가 이랬었구나 라고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연보를 뒤져서 광주의 지역 날씨를 찾고, 그것의 작년도를 뒤져서 월별로 나오는 또는 통계치를 보고 월별, 일별 기온을 쳐다보고 내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 그런 통계 연보라든가, 뭐 지도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도서관에 있는 지식자원들을 뒤져낼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지식자원들을 우리가 다 레퍼런스 툴이라고 합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 참고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참고 문헌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발전을 더 부추겼고 도서관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참고 문헌들은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물어본 친구에게는 백과사전을 통해서 에베레스트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 길이도 나와 있고 어느 나라 수도의 이름도 나와 있고 그 수도의 인구 밀도도 나와 있고 그 나라의 GNP도 나와 있고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백과사전이죠.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뒤지는 이 행위의 거의 99.9%가 그런 백과사전을 뒤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담고 있겠죠. 백과사전, 과거 나왔던 우리가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백과사전들은 아무리 많은 양을 담으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정보량이 많으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까?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정보를 계층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층화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생산하거나 필요한 것만을 모아두는 행위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인데 이게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끝이 없고 넘치지 아니하는 세상.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요즘 세상은 네트워크 세상이고 플랫폼 세상이고 언제 어서나 접근이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클라우딩 서비스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욕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사고 싶은 책, 내가 보고 싶은 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 가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그 책을 구해줄까요? 어느 사서에게 부탁을 해야 들어줄까요? 아까 우리가 도서관을 노동생산사에 따른 기능화시키고 분업화시켰다는 논리를 쳐다보면 책을 구입하는 곳은 수서 파트이니까 수서 파트에 가서 책을 구해달라면 구해주겠구나.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서 파트에 가서 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수서 파트에 가서는 여러분이 그 책이 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말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한가하거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책이 도서관 서가에 놓여있는 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방문해서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죠. 열람실에 가서. 알 길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수석가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주문한 지가 꽤 됐는데 이 책이 들어왔습니까? 어쩌다 시간을 냈을지 알아봐주면 책이 구입이 됐는데 이 책이 현재 정리팀에 넘어가 있습니다. 정리팀은 그 책이 들어오면 목록을 만들고 분류를 하고 책을 배열하기 직전에 책에 어떻게든 정보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라벨도 붙이고. 그럼 정리팀은 실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공간이고 사서들만 일을 하는 것이고 외부 사람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팀까지 왔으니까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열람팀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도서관에 들어온 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쉽게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수만 권의 책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 4만 권? 4만 권을 200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200권? 그냥 상식선으로 하루에 200권이 분류 목록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10명의 사서가 일을 하면 한 사람이 한 20권? 20권을 하루에 분류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게 며칠 누적되면 쌓여서 밀려서 어제 들어온 책도 오늘 내일 당장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책은 들어왔다는데 그 책은 정리실에서 언제 나올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로소 목록 카드를 뒤져봤더니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 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서가에 배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갑니다. 근데 그 책은 서가에 없습니다. 뒤져보니까 그 사이에 대출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도서관에서 읽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 이미 읽고 아무데나 끼어나서 도서관에서 내 도서관 안에서 분실되어졌거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책을 구입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내가 요구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석과 사서를 만나게 되고 그 수석과 사서는 또 책을 구입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정리과 사서에게 넘기고 정리과 사서는 열람과 사서에게 넘겨서 책을 배열하게끔 하는데 내가 늘 만나는 열람과 사서는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내가 그 책을 주문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시켜서 다르게 전개시켜 봅시다. 열람실의 사서에 가서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열람실 사서가 아 그래? 그럼 내가 구입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열람실 사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서점에 연락을 해서 그 책을 구입해다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원하던 책이 왔는데 볼래?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 먼저 보겠다면 보여줄 수도 있고 한 2, 3일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와서 볼래? 너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왜? 열람실 사서는 누가 이 책을 주문했는지도 알고 있고 누가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책은 이제 서가에 꽂히겠죠. 그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큰 정리팀이 있거나 옛날처럼 책이 들어오는 과정하고 똑같이 열람실에 사서가 분류 목록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아까 사서가 한 10여 명 정도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의 사서가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수석 파트, 열람 파트, 정리 파트 있기 때문에. 그 요즘은 책이 이미 구입될 때 정리까지 다 된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이제 기능적으로 도서관의 구성과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모든 사서가 다 정리를 할 수 있고 모든 사서가 다 수설을 할 수 있고 모든 사서가 다 열람 업무에 동참할 수 있다면 도서관에는 수십 명의 사서가 다 이용자를 만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주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가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서 한 명, 어느 사서였든 내가 늘 만나던 사서 그 사서가 실은 도서관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사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들 사서들에 의해서 누가 되었든 어느 사서에 의해서 책이 정리되어서 서가에 다 들어가 있고 목록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빌려서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해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서가 내가 필요한 책을 사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책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제가 다른 사서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서관이 아무리 커도 도서관에 사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한 명의 사서만 알고 있다면 그 한 명의 사서가 나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객이 10,000명인데 20명, 30명의 사서가 그 10,000명의 고객을 다 분할해서 나누어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꼭 보험회사처럼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데 내가 그 보험회사 찾아가서는 보험 상품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 보험회사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직원을 만나면 내가 필요한 모든 보험을 다 관리해주고 내가 사고 났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보험에 대한 보상도 다 책임을 져줄 수 있다면 그 보험회사는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보험회사일 뿐입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무리 많든 보험회사가 아무리 멀리 있든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 직원을 통해서 보험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서를 통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도서관에 수백 명의 사서가 있든 수천 명의 사서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 사서 한 명이면 그 사서가 책을 구입해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질문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서라는 겁니다. 그런 사서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때 생기는 문제는 내가 아는 것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
그럼 사서는 모든 주제 영역을 다 커버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서가 내가 만나고 있는 이용자가 한 주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비록 한 주제의 사람들만 내가 만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주제와 딱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딱 일치한다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럼 가장 쉬운 일은 사서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주제 영역과 그 이용하는 이용자를 딱 매칭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죠. 제일 좋을 수 있겠죠. 그럼 대학을 예를 들어봅시다. 대학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주제가 다 다른데 주제가 다 다른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서 만난 사서가 몇 명이 있어야 내 주제를 담당해 준 사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학부학생이잖아요. 학부학생 수준이 그런가 대학원생은 어떨까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 교수들은 어떨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굉장히 전문 연구원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도서관에 사설 도서관이라든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도서관들이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도 전문 사설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잘 아는. 그걸 일반화시켜서 도서관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 하는 곳이잖아요. 대학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도서관에 2만 명 학생과 1000명이 넘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과연 몇 명의 사사가 얼만큼 많은 정보 지식 배경을 가져야 서비스 가능할까? 놓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사사란 직업은 사사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레퍼런스 워크에 대한 얘기.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사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안내 데스크에 앉은 친구가 늘상 내 질문에 답변한 아주 쉬운 답변이라 모르지만 어려운 답변을 한다면 그런 답변을 매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질문에 내가 당황할 수 있고 모르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질문이 2번, 3번, 4번 나타날 때 여전히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첫 번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해결책을 만들어서 비치하면 2번, 3번, 4번 질문에도 언제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즉각 답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서가 아니라 사서는 그런 예비된 질문들, 예측 가능한 질문들 또는 상상으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갈 것을 분석해낸 질문들을 어떻게 두는 것?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분류는 왜 필요한가? 분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류는 필요한 책들을 나누어 두는 것이 분류의 개념입니다. 같은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끼리 차별화시켜주는 것이 분류인데 분류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분류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라면을 사다가 비치를 할 때 라면을 어디다 둘까요? 그 두는 곳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라면이 먹고 싶을 때 거기 가면 항상 라면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라면 그곳에 두는 겁니다. 즉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다 그 라면을 두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고민합니다. 이 물건은 처음 보는 물건인데 어떤 용도로 쓰고 누가 쓰지? 난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용도? 기술적인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라고 누가 가르쳐주면 그 사실만 내가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그 물건을 가져다 두면 그 물건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서가 하는 일들은 레퍼런스 워크라는 것은 레퍼런스 서비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이 선구자들이 좀 선학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 이전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결과들을 축적해 두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이용하고자 하는 예측 가능한 곳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켜 둔 것이 레퍼런스 서비스이고 레퍼런스 워크입니다. 지금 레퍼런스 워크라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서 공개되어지고 개방되어졌지만 그런 것의 원류가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도서관이 가졌던 그런 서비스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은 이미 그런 서비스로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도서관의 꽃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